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해 K-팝의 해외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었답니다. 그 가운데 그 해외 공연 그 매출이 무려 47%나 차지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공연 시장의 매출이 영화 시장을 넘어설 정도로 그야말로 공연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죠. 자, BTS를 비롯해서 여러 아이돌들의 국내외 공연을 연출해서 이 K-팝 공연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공연 연출가를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김상욱 감독,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모두 몇백 회의 공연을 연출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600번은 넘은 것 같습니다. 600회. 네.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제 이름을 달고 공연을 연출하기 시작한 거는 2008년이니까 이제 한 16년 정도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한 600회 정도 한 거고, 이 업계에 입문한 거는 200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름을 걸고 한 게 16년에 600회. 네. 16년에 600회면은 이게 1년에 30회가 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중간에 이제 코로나 기간이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아예 못 하셨죠? 그때는 온라인 공연만 그냥 간간히 하고 오프라인 공연은 한 2년 넘게 거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아무튼 평균 잡으면 1년에 4, 50회씩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매주? 그렇죠.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회사가 있으시죠? 회사 후배들도 있고 네. 또 같이 협력사들도 있으니까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공연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겠죠? 그럼요. 뭐 정말 2, 300석짜리 작은 공연장부터 뭐 5만 명, 6만 명 들어가는 스타디움 공연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그렇죠. 종류의 아티스트의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600회 중에 국내외를 하면은 한 반반씩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이제 국내 쪽이 좀 많았는데요. 당연하겠죠. 요새는 해외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토탈 해보면 한 반반 되겠네요. 네, 네. 이 제일 많은 관중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제일 큰 공간에서 한 공연이 국내는 어디고 해외는 어디입니까? 국내에서는 제가 2018년하고 19년에 했던 그 잠실 주경기장이고요. 거기가 한 5만 석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BTS 공연했습니다. 둘 다 BTS. 네. 그리고 그리고 해외에는 사실 이제 그런 스타디움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뭐 예를 들면 뭐 유럽의 축구 리그 하는 그런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보통 뭐 큰 공연장 가면 5만 명에서 한 6만 명 정도 왔다 갔다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해외 그런 스타디움 공연도 역시 BTS? 그렇죠. 네. BTS만입니까? 그런 BTS를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ATG라는 팀이 미국에 가서 또 스타디움을 몇 번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뭐 2, 300석짜리 공연은 그냥 뭐 너무 쉽게 하시겠는데? 이제 저도 이제 좀 경력이 쌓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좀 쉽게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연출이라는 게 사실 어떤 정량적인 지표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성적인 지표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깊게 파고 들어가면 뭐 작은 공연장도 사실 끝이 없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아티스트가 어떤 내용의 노래를 하고 또 어떤 토크를 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흐름을 가질 건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또 짜야 되는 건 사실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크든 작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국내외에서 인기 있는 우리 저 K-팝 가수 아이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공연을 해보셨겠는데? 많이 했었죠. 예전부터 제가 아이돌들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예. 뭐 BTS랑도 한 데뷔 때부터 한 6년 반 정도, 한 200회 정도 공연을 했었고, 그리고 뭐 요새는 뭐 ATG라든지, 뭐 얼마 전에 끝난 뭐 데이식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상 아이돌이 요새 또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제 플레이브라는 팀도 공연을 같이 했고요. 예, 예. 네. 뭐 예전부터 따지자면 뭐 2AM, 2PM, 뭐 원더걸스, 뭐 CN블루 뭐 이런 팀들도 네,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BTS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네. 데뷔 때부터 같이 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그 당시 이제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와 그 전부터 사실 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회사의 다른 아티스트 공연들을 이미 하고 있었고, 예.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BTS라는 이제 신인 그룹이 나오는데 그 팀의 이제 쇼케이스를 같이 하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쇼케이스라면 네. 정말 첫 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데뷔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기자분들 초대해서 이렇게 기자분들 카메라 쫙 이제 깔아놓고 그 앞에서 뭐 두세 곡 정도 하는 그런 진짜 한 30분짜리 그런 조그만 공연이었죠. 예, 네. 예. 그게 첫 출발이었고. 네. 그때부터 BTS는 남다르던가요? 그때 그 쇼케이스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이게 세 곡짜리 하는 그다음에 뭐 중간에 토크 하면은 그래봤자 한 3, 40분 정도 되는 그런 사실 굉장히 작은 쇼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식 공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 관중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공연 그 30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리허설을 7시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거를 뭐 굉장히 오래 돌리는 거죠. 하고 해보고 수정하고 해보고 수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아예 그 30분짜리가 멤버들의 어떤 몸과 뭐 뇌와 입에 완전히 착 달라붙도록 예. 그렇게 만드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저도 이제 쇼케이스를 많이 해봤는데 다른 신인 아티스트에 비해서 굉장히 약간 인텐시브했다, 굉장히 아주 집중된 시간이었다라고 지금 기억이 납니다. 남다르네요. 네. 그 쇼케이스로부터 시작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5만 6만 들어가는 대형 스타디움 공연으로까지 어찌 보면 BTS와 함께 이렇게 BTS를 키우신 거네요. 뭐 그렇기도 하고 BTS가 저를 키우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서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었고, 예.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계단을 2계단, 3계단을 점프를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계단을 쫙 올라가는 그런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작은 쇼케이스를 하고 그게 이제 2013년도였고요. 2014년 10월 달에 이제 올해가 딱 10년 되는 해인데 10월 달에 이제 첫 콘서트를 한 거죠. 단독 콘서트를. 예, 네. 예. 그래서 그건 어디서 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광장동에 있는 예스24 라이브 홀이라는 2,000명 정도 되는 예. 네, 그런 굉장히 스탠딩으로 2,000명이니까요. 뭐 그렇게 큰 공연장은 아닌데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000명 정도 들어가는 공연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4,000명, 뭐 그 다음이 뭐 10,000명, 그 다음에 뭐 고척동 가서 또 2만 명, 또 그 다음이 이제 주경기장 가서 5만 명 이런 네. 식으로 단계에서 어떤 머무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한번 딱 시작하면 그 다음은 무조건 하나 더 업, 그 다음은 하나 더 계단 하나 더, 그다음 또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어떤 지체되는 시간이 없이 그냥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저도 BTS를 위해서 열심히 했고 네, 또 그 덕분에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면서 같이 성장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한 것 단계 같습니다. 한 단계씩.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공연장이라기보다는 스타디움으로 도약하기 시작한 게 고척돔이 처음이군요.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고척돔이 실내 야구장인데 한 2만 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18,000에서 2만 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가 이제 처음 한국에서 했던 그런 스타디움 공연이었고, 그러니까 16년 말부터 예. 이제 17년까지 하고 이제 18년도부터 이제 주경기장으로 들어갔죠. 우리 김상욱 감독 입장에서도 일반 공연장이 아닌 이 스포츠 경기하는 그런 곳에서 첫 공연이 바로 고척돔이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체조 경기장이라고 하죠. 현재는 이제 KS포돔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사실 이제 체육관이거든요. 사실상은 이제 정식 공연장이 아니라 그 전에 핸드볼 경기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체육 시설로 따지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네, 그냥 어떤 사실 그 전에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처음 고척돔 갔던 게 2016년 말인데 예. 그 당시만 해도 고척돔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예.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한 가수들도 정말 세 손가락에 꼽을까 말까 하는 그렇죠.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K-팝 아티스트들한테는 여전히 그 10,000명 정도 들어가는 체조 경기장, 네. 예, 그 경기장이 최대였는데. 예, 최대치다 아니면 그걸 넘어가면 정말 슈퍼스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업계에 깔려 있었는데 그때 그걸 이제 깨고 넘어가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힘드셨죠? 처음 고척돔 하실 때. 어, 본인으로서도 네, 10,000명 넘어서 2만 된 거는 처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왜냐면 그 전까지 체조 경기장까지는 사실 저도 그 전에 다른 아티스트들이랑도 공연을 해봤고
뭐 굉장히 많은 K-팝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얻을 수도 있고 레퍼런스를 찾을 수도 있고 한데 고척돔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 공간의 전체 부피가 이제 관객 수는 단순히 2배가 되는 거지만 이 부피감은 거의 한 대여섯 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천장도 훨씬 높고 이제 아티스트와 관객들 간의 거리도 엄청나게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단순히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2배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그 부피감에 비례했던 것 같습니다. 뭘로 채웠어요, 그래? 굉장히 선이 굵은 연출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비를 하나 쓰더라도 뭐 예를 들면 어떤 경기장에서는 뭐 100대를 썼다면 여기서는 뭐 150대, 200대로는 이제 티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장비가 더 커져야 되고 500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공연장에 가면 옆에 이제 아티스트 얼굴이 크게 나오는 이런 스크린을 달잖아요. LED 스크린을 다는데 워낙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죠. 네. 스크린이 커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 사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이게 이 BTS라는 팀이 혹은 뭐 나중에 다른 아티스트가 이 고척돔에서 많이 공연을 할 텐데 관객들이 만약에 와서 이 공연장을 봤을 때 뭐 가수 아티스트가 안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는데 예. 물리적인 거리가 있으니까 예. 만약에 내가 이 아티스트의 얼굴을 화면으로도 잘 볼 수 없다 너무 작아서 뭐 보는데 재미가 없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 고척돔에 나중에 다시 들어왔을 때 이제 관객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오겠죠, 이제 네. 다시 안 오겠죠. 네, 그래서 스크린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공연장 답사를 갔을 때 포수 뒤에 있는 그 3층 꼭대기 객석으로 올라갔어요. 가장 먼 곳이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멀리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 가늠을 했어요. 저쪽에 사람을 예를 들면 이제 우익수 같은 곳에 사람을 세워놓고 저 사람이 요만큼인데 어느 정도 사이즈의 저 사람 얼굴이 나와야 이게 내가 여기서 관객이 앉았을 때 잘 보일까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눈대중으로 가늠을 하면서 네, 그렇게 처음에 이제 사이즈를 정했고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정한 사이즈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너무 컸던 거예요. 몇 미터짜리였는데? 저는 그때 16m, 9m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척돔 사이즈에서 굉장히 너무 크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약간 제가 우긴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프로듀서로서 뭐 연출도 짜지만 프로듀서로서 이제 뭐 예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쪽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 어쨌든 다른 쪽은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가치인 것 같다. 관객들의 만족도를 얻으려면 그래서 굉장히 큰 스크린을 설치해서 그때 공연 끝나고 후기에 뭐 그런 것들이 많았죠. 뭐 고척돔 되게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얼굴은 잘 보고 왔다. 얼굴 보는 데는 뭐 부족함이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 네, 그런 후기들이 많아서 되게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이후로는 굉장히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이 고척돔 공연을 꽤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때보다는. 예. 근데 아마 그때 지금의 LED 그 쓰는 스크린들이 그때의 스크린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좀 기준이 됐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델이라는 가수가 예. 민헨에서 굉장히 큰 스크린을 이제 달아서 되게 화제가 된 그런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 이 많은 관객들이 그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어쨌든 핸드폰이든 뭐 모니터든 그런 어떤 정제된 공간에서 아주 잘 선명하게 내 아티스트를 보던 이런 습관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연장에 갔을 때 이 공연장이 크든 작든 내 아티스트 얼굴을 내가 제대로 못 보면 이게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스크린을 더 키워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1,000석이나 1,500석짜리 공연장에서는 거의 웬만한 경우에는 카메라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뭐 뒤에 있는 사람은 좀 안 보이지만 어쨌든 절반 정도는 다 잘 보이니까. 근데 코로나가 지난 후에는 같은 공연장에 같은 아티스트라 하더라도 이제 카메라로 아티스트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관객들이 컴플레인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스크린 없던 공연이 이제 다 생기는군요. 네, 정말 작은 공연장이 아니면 이제는 이제 특히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의 얼굴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관객 만족도에 정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새의 경향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실 주경기장이다. 아니면 뭐 영국의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이 또 제일 유명한 데 아닙니까?
한 5, 6만 되는 네네.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스크린이 얼마나 돼야 돼요? 주경기장 때는 제가 21m에 12m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웸블리 때는 마찬가지로 그 공연장에서 안전 규칙이 허락하는 그 구역 내에 가장 큰 스크린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런던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들을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도시들을 예. 돌아다녔는데 그때 그 미국 스태프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니네가 여기 와서 이 공연장에서 가장 큰 그런 스크린을 쓴 팀이다. 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크린을 계속 키워오신 장본인이네. 어찌 보면. 네. 스크린 얘기만 했습니다만 스크린뿐이겠습니까? 네. 무대, 그것도 또 관객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돌출 무대. 네. 또 공연장 사이즈가 크면 뭐 심지어는 열기구에 그 가수 태워서 네. 띄우기도 하고 뭐 별의별 장치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네. 조명에 뭐에. 네. 그럼 진짜 그런 뭐 주경기장이나 뭐 웸블리 스타디움 같은 데다가 치면 그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뭐 설치비만 따지면 한국은 뭐 두 자릿수 억대일 것 같습니다. 10억 이상. 네, 최소 10억 이상은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쪽이 물가가 워낙 세고 인건비 자체도 너무 비싸서 뭐 거의 2배 정도는 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붙는 스태프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렇죠. 뭐 한국에서 한다 그러면 딱 정말 준비 기간 빼고 딱 공연 날 공연장에 몇 명이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연출과 프로덕션 파트를 맡고 있는데 예. 그 파트의 사람들만 뭐 적어도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는 될 것 같고 그리고 밖에 뭐 운영 요원이라든지 뭐 밖에 MD 부스라든지 뭐 티켓 쪽 이런 스태프들을 다 합치면 아마 최소 1000명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무대 설치 같은 거 공연 며칠 전부터 합니까? 큰 공연장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빠르면 열흘 전 아니면 늦어도 일주일 전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공연장, 뭐 체조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보통 뭐 한 4, 5일 정도 잡고 합니다.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전에부터 무대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 스타디움을 일주일 전부터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돈도 상당하겠는데요. 그렇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희는 일주일 동안 하지만 그 전에 하루 정도를 더 대관을 해서 거기 바닥 보양을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워낙 무거운 장비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잔디라든지 바닥이 손상되기 때문에 예. 그 시간도 거의 하루를 잡아먹습니다. 국내는 몰라도 해외 공연을 하면 해외 공연의 무대 설치를 위한 기자재 등도 다 한국에서 가져갑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작은 투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한 5,000명 해외에 나가서 이제 5,000명, 3,000명 뭐 이 정도 투어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주요 감독들만 예를 들면 뭐 메인이 되는 연출 감독, 뭐 무대 감독, 음향, 조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명 내외로 이제 팀을 꾸려서 가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다 현지 조달. 그렇죠. 이제 저희는 전문용어로 이제 테크니컬 라이더라고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기술적인 요청 사항들을 다 쓰는 거죠. 무대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음향은 어떤 회사에서 만든 어떤 장비를 몇 대를 몇 미터 높이에 걸어야 되고 조명은 뭐 이런 타입 몇 대, 이런 타입 몇 대 해서 뭐 그 타입들을 어떻게 도면에다 다 표시를 해가지고 이런 무대를 설치를 해줘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전문 업체가 있겠죠.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미국, 유럽, 일본 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보다 이제 공연 선진국이기 때문에 뭐 장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마법 보여주시죠. 오케이. 올라가라.
이제 BTS의 뭐 영국 그 스타디움 공연이 예를 들면 이제 뭐 다음 달로 예정이 돼 있어요. 의뢰가 딱 왔어요. 그럼 작업을 처음 시작을 뭐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과정을 한번 좀 들려주세요. 네. 한 달 전에 만약에 그런 의뢰가 왔다 그러면 저는 일단 거절을 해야 되고요. 왜요? 한 달 만에 준비를 못 하니까요. 네. 그럼 몇 달 전에 와야 됩니까? 그런 큰 공연은 정말 짧아도 6개월 전에는 네, 스타트를 해야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보통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요새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굉장히 세계를 휩쓸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예. 경우 그런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최소 1년 전에 이미 스타트를 한다. 네, 라고 듣고 있고. 좋아요. 이제 네. 한 10개월 전에 의뢰가 왔어요. 네. 그럼 이제 뭐부터 합니까? 의뢰를 받으면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일은 트랙이 2개인데요. 첫 트랙은 그러니까 첫 번째 트랙은 이 아티스트와 어떤 공연을 만들 것인가 그런 어떤 연출적인 내용들을 많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소속사와 아티스트와 만나서 뭐 어떤 공연을 만들고 싶냐, 아니면 뭐 공연 제목을 어떻게 하고 싶니,라든지 혹은 뭐 저희가 역으로 공연 제목은 이런 컨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쪽에서 이런 걸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거꾸로 올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컨셉이라든지 그런 걸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래들을 어떤 순서로 부를 것인가.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그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짜고 그 다음에 공연이 2시간 반에서 한 뭐 길면 3시간 반 정도 하는데 그게 노래만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뭐 토크도 있고. 토크도 해야 되고 또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굉장히 많이 갈아입거든요. 그러면 그 옷 갈아입는 시간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붙이기 위한 어떤 VCR들이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 VCR들이 또 이 컨셉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틀이 좀 완성이 되면 그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등장해서 어떻게 회장할 것인가, 그리고 솔로 무대들은 어떤 순서로 넣을 것인가, 그 솔로의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 특수 효과라든지 뭐 그 뒤에 나오는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톤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뭐 조명 색깔은 어때야 되는가, 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무대 디자인은 어떻게 생겨야 이게 이 컨셉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그런 트랙들이 하나가 있고, 이 첫 번째 트랙이 어떤 디렉터로서의 연출자로서의 트랙이라면 두 번째 트랙은 이제 프로듀서로서 정말 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걸 만들 것인가 라든지 또 비용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요. 네, 비용과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뭘 수입하려면 이제 그 운송 시간이라든지 통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한국에서 뭘 만들려고 해도 그 제작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 어떤 기술적인 또 예산적인 시간적인 이런 요소들을 이제 믹스해서 현실적으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드는 그런 프로듀서의 역할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트랙들이 서로 굉장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게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땅바닥에서 뭐 한 3m 올라가는 어떤 리프트가 있다. 그럼 이 리프트가 실제로 이게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인지, 내려오는 시간이 얼마인지, 이게 뭐 20초인지 30초인지 이거에 따라서 그 음악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뭐 동선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트랙이 서로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어떤 공연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연 연출가하고 공연 프로듀서가 보통 다른 경우도 있죠. 사실 콘서트 쪽은 여전히 같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한 팀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듀서 역할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 특히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서 역할을 많이 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환경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제작물들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챙겨주면서 이제 저희 회사 후배들이 같이 짜는 이제 연출의 어떤 큰 결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두 트랙이 이제 충돌할 때 어떤 것에 힘을 더 실어줄 것인지, 혹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가운데 이 첫 번째 트랙 연출로서 어떤 노래를 어떤 순서로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물론 아티스트나 기획사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시겠지만, 그걸 이제 짜나가려면 기본적으로 그 가수의 모든 노래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은데 이제 그게 사실 연차가 적은 아티스트는 이제 앨범이 몇 개 없으니까 사실 그 파악이 굉장히 쉬운데, 연차가 쌓여 있거나 이미 많이 쌓은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게. 그렇죠. 그 리서치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뭐 힘들어도 뭐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특히 어떤 하나의 공연에 서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을 특별히 좀 돋보이는 연출가로 유명하신데 네. 기억에 남는 독특한 공연 컨셉, 공연 세계관 그런 걸 담은 공연이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네. 요새는 이제 저희가 에이티즈라는 팀의 공연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그 에이티즈라는 팀이 굉장히 깊은 세계관을 가지고 데뷔할 때부터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앨범이라든지 가사라든지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세계관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공연에서는 그 세계관을 더 강화하거나 혹은 그 세계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연출들을 많이 넣는 거를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는 이제 BTS도 마찬가지고 에이티즈도 마찬가지고 사실 원래 그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디벨롭을 하는 케이스가 많고 예. 혹은 아예 세계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2013년에 했던 이제 JYJ라는 팀의 일본 도쿄돔 공연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JYJ라는 팀이 일본에서 굉장히 법적인 문제를 오랫동안 겪다가 이제 그게 해결되고 처음으로 복귀하는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세계관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때는 이제 연출자가 세계관을 이제 만들어서 그 세계관 안에 모든 요소들을 이제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시간의 흐름,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들에 대한 뭐 어떤 고마움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아티스트가 어떤 끝이 없는 미로를 계속 지나왔을 것 같은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 이 두 개를 소재로 이제 전체 컨셉을 잡고 아트웍을 짰었죠. 셋리스트도 짜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공연장에 딱 들어가면 이 커다란 LED가 이렇게 동그랗게 서 있었어요. 동그랗게 서 있으면 이게 마치 이제 반 잘린 시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딱 12시 자리에 24552라는 숫자를 제가 적어놨어요. 24552? 네, 12가 아니라 24552라는 그 시간을 적어놓고 이제 관객이 입장하면 이제 시계가 쭉 가다가 24552에 딱 치면 이제 땡 소리가 나면서 이제 공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24552라는 숫자를 제가 왜 생각해냈냐면 JYJ라는 팀이 법적 분쟁이 있기 전에 마지막 도쿄돔 공연의 종료 시간부터 지금 이제 복귀하는 첫 도쿄돔 공연의 시작 시간까지의 시간을 다 계산해 봤더니 알겠어요. 24,552시간이었던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연장에 세계관을 넣었습니다. 뭐 무대 디자인도 뭐 시계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돌출 무대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뭐 T자라든지 십자가 아니라 이제 반원형으로 해서 마치 시계가 이렇게 반으로 꺾여 있는 것처럼 그런 모든 디자인을 걸 한다든지. 시간의 흐름을 담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VCR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뭐 멤버들의 나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안에서 연기하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 하나의 흐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들을 보면 연출자의 의도를 관중들이 다 정확히 캐치해 줍니까? 이게 사실 연극이나 뮤지컬과는 다르게 이 연극이나 뮤지컬은 어떤 그 극을 만들기 위한 희곡을 기반으로 해서 혹은 뭐 노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극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선 기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연출자의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데 사실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이 어떤 콘서트만을 위해서 곡을 내는 건 아니니까 그 앨범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끼워 넣고 그 빈틈들을 이제 잘 메꿔 넣으면 어떤 관객들은 끝나고 나서 후기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관객들이 있더라고요. 뭐 무슨 무대 그 숫자 봤어? 그 숫자 뭔지 알아? 무슨 숫자일까? 그러면 또 어떤 이제 관객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이거 그래서 이런 숫자인 것 같아. 그러면 그거 맞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심어놓은 것들을 막 발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 굉장히 이제 뿌듯하죠. 그런 이제 기본 골격과 뭐 서사와 이게 잡히다 하더라도 또 매 순간순간에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깜짝 놀랄 등장이라든지 뭐 깜짝 놀랄 반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막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는 그 BTS 공연을 할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다 끝나고
정말 앵콜 무대까지 다 끝나고 이제 멤버들이 안녕 하면서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진 거예요. 근데 노래는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뭐 가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라고 할 때 이제 멤버들이 열기구의 4개를 나눠 타서 네, 이제 열기구를 타고 고척돔을 한 바퀴 이렇게 삥 도는 그런 연출을 했었는데 고척돔이라는 그 공연장의 환경을 최대한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연출이었고 왜냐하면 고척돔은 3층 관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얼굴을 실물로 정말 조그맣게라도 보는 게 거의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그런 팬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에 있는 그런 열기구 팀을 불러와가지고 네, 그런 연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 그런 아이디어가 다 어디서 떠올라요? 뭐 그게 본업이시지만 네, 네. 근데 뭐 그런 깜짝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컨셉을 잡는 거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제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의 원천이 뭐냐고 이제 저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떤 하나의 소스만으로 어떤 것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다방면의 얇고 넓은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열려 있어야 어떤 순간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해외 유명 스타들의 공연 모습도 거의 대부분 보시겠네요. 봐야만 되고. 네, 뭐 거기야말로 마치 KBO 리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보는 것처럼 네, 저도 뭐 해외 큰 아티스트 공연들 네, 종종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또 많이 차용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저 가수가 저런 장비를 써서 저런 연출을 했어. 그러니까요. 그럼 나도 미국 가면 저거 쓸 수 있겠네?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철저히 아까 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10초, 20초 단위로 장면 전환부터 뭐부터 하나하나 다 치밀하게 계산해서 그 결과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준비된 대로 안 될 때가 또 있죠. 네, 불행하지만 있죠.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아찔했던 순간들도 여럿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제가 아무래도 BTS와 공연을 가장 많이 했다 보니까 BTS와의 에피소드가 많은데 2019년도에 유난히 좀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도에 제가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을 할 때 그 아티스트 중에 이제 지민이라는 멤버가 어떤 큰 투명한 반구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 반구가 싹 사라지고 이제 나오는 그런 연출이 있었는데 이 반구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네, 아티스트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전 세계로 생방송되는 날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장면을 거의 세계에 한 20만 명 정도가 동시 시청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계속 쭈그러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쭈그러드는 거를 한 5초 동안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빨리 뺍시다라고 해서 이제 다행히 모면을 하긴 했죠. 네, 근데 이제 안에 있던 지민이라는 멤버가 뭐 개의치 않고 잘 퍼포먼스를 끝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사실 그런 순간이 오면은 굉장히 아찔하죠. 뭐 아찔을 하고 일단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저를 보거든요. 그렇죠. 네, 다 연출자를 보게 돼요. 그렇죠, 그냥. 네. 그렇죠. 어떻게 대처할까? 네. 뭐 그런 순간도 있었고 또 태국 공연 갔을 때는 안무를 하는 무대가 이제 보통 나무로 만들거든요. 그 나무가 이제 부셔진 거죠. 그래가지고 뭐 무대 중간에 어떤 막 큰 구멍이 생길 뻔한 적도 있었고 인간의 장점이 나쁜 기억을 빨리 잊을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잊고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 연출가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무슨 전공을 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까? 저도 뭐 관련 전공이 아니고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저희 회사에 있는 친구들을 봐도 뭐 산업공학 하는 친구 뭐 그다음에 영문과 뭐 경영학과 다양하네요. 네. 어쩌다가 공연 연출가가 되셨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저의 10대 20대가 저를 이쪽 길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네, 일단 음악을 좋아하고 근데 음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뮤직비디오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뭐. 근데 저는 그리고 또 공연 예술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극, 뮤지컬, 뭐 콘서트 여러 가지 또 공연 형태를 좋아했고 또 하나는 제가 뭔가를 창작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글을 쓴다거나 어떤 뭐 누군가에게 어떤
동아리 공연을 만든다거나. 예. 근데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음악 공연 만드는 사람, 음악 공연을 크리에이팅하는 사람, 연출가죠. 그게 바로 콘서트 연출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그냥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다니다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학교가 전공이 재미없어서 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때 이제 저랑 친한 동아리 선배 누나가 이제 저한테 그 공연 아카데미를 권한 거예요. 야, 이런 게 있는데 너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그때 그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정말 공연장 무대바닥 닦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때는 이제 그게 그 기회가 나한테 온 게 정말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저도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 10대, 20대 때 내가 좋아해서 남이 시키지 않고 내가 했던 것들이 모인 것이 바로 내 직업이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데뷔 본인의 이름을 걸고 데뷔 무대 기억나시잖아요. 너무 기억납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땠어요? 2008년도 1월 달에 오사카에서 했던 성시경 씨 일본 공연이었거든요. 한 3,000석 정도 되는 홀이었고 사실 뭐 발라드 공연이다 보니까 뭐 엄청난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대에서. 근데 그 공연을 하는데도 저는 너무너무 떨렸고 심지어 1월이니까 춥잖아요. 근데도 공연하는 내내 등에서 땀이 줄줄 흘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까지 본인의 수백 회 넘는 공연에 베스트 3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만약 내일 은퇴한다고 치고 지금까지 뭐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2019년도 5월 4일 날 미국 LA의 로즈보울에서 했던 BTS의 첫 번째 스타디움 월드 투어. BTS의 첫 번째였지만 그게 K-팝 전체의 첫 번째 스타디움 월드 투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스타디움으로만 도는 투어였는데 그 공연이 사실 굉장히 힘들게 준비를 했고 그랬겠죠. 심적으로나 뭐 체력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었고 공연의 위상 자체가 달라지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그리고 또 그게 저희의 홈그라운드인 한국이 아니라 네. 미국에서 이미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너무 그 기간이 힘들었지만 그 공연이 딱 시작됐을 때 정말 너무 어떤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를 넘어섰구나.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연을 네.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꼽기 어렵습니까? 뭐 그럼 물론 이제 그때 큰 공연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 저는 작은 공연들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2012년도에 그 김준수 씨 솔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완전히 제가 세계관을 정말 촘촘하게 짜서 했던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도 개인적으로 성취가 굉장히 컸었고 이건 뭐 약간 개인적인 일이지만 원더걸스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국에서 굉장히 탑스타였는데 그걸 다 버리고 이제 미국에 진출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막 큰 공연장에서 하는데 미국에 정말 1,000석짜리, 1,500석짜리 작은 공연장을 20개를 도는 공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다음 도시 가서 세팅하고 공연하고 짐 싸고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비행기 타고 다음 도시 가고 이런 거의 정말 논산훈련소급의 그런 스케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공연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투어가. 네. 우리나라 공연 뭐 시장 또 규모, 연출력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우리도 세계적 수준에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아직 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 한국 시장 자체가 사실 공연 시장으로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K-팝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자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 저는 인적인 부분, 인력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다. 이제 뭐 아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의 공연, 특히 이제 아시아권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인터뷰에서 본인을 함성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셨던데 공연 연출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까? 네, 그게 가장 직관적인, 가장 직접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설계해 놓은 어떤 그림에서 그 순간이 됐을 때 함성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연출자가 보람을 느끼는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연출해보고 싶은 공연이 있다면요? 저는 어떤 아티스트의 공연을 연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네. 저나 저희 회사가 어떤 아티스트, 어떤 장르의 공연을 의뢰받아도 가장 최고의 공연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사람이나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플레이브라는 어떤 가상 아이돌의 공연을 한다든지, 혹은 뭐 잭슨 웽이라든지 아니면 신 리우 같은 어떤 중국계 가수들의 공연을 의뢰받는다든지, 혹은 뭐 한국 아이돌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뭐꼭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성 가수들의 공연을 의뢰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의 공연을 의뢰받아도 그 상태에서 최고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와 어떤 프로듀서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무엇든지 전천후로 해낼 수 있는. 네. 네. 어떤 공연을 베이스로 한 모든 것. 예. 네. 마지막으로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공연장에 내가 갔어요. 최대한 공연을 즐길 무슨 노하우나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아티스트들의 어떤 꿈 같은 그런 건데, 요새 관객분들은 공연장에 오시면 다 카메라를 들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뛰어놀아야 되는 락 공연이든 아니면 뭐 아이돌 공연이든 간에 뭐 발라드, 심지어 발라드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공연을 많이 봤지만 이게 카메라를 들고 공연을 찍는 것보다 그 순간을 내 눈으로 담는 게 더 공연을 잘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맞아요. 네, 내가 안 찍어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찍고 그럼요. 있고 다 올라와요. 네, 그 사람들이 모든 뭐 플랫폼에 다 올려줍니다. 네, 그래서 네. 나중에 복귀를 하고 싶으시면 남의 걸 보셔도 되니, 저 같으면 그냥 그 시간에 조용히 핸드폰 내려놓고 온갖 오감을 그냥 다 집중할 것 같습니다. 절대 핸드폰 찍지 마라. 네. 앞으로도 더 멋진, 더 환상적인 그런 공연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연 연출가를 함성을 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관중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여러분, 이 꿈을 찾아서 공연장에 가서 마음껏 한번 즐기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